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다운수의 중위투표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다운수의 중위투표자 이론이 무엇이냐? 두 정당이 1차원적인 정책 공간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경쟁할 때, 두 정당이 1차원적인 공간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경쟁할 때, 그리고 유권자와 정당들은 어, 정당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두 정당이 정책 대결을 할 때, 그리고 두 정당이 자유롭게 정책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지 않는다면 두 정당은 중위 투표자 입장으로 수렴한다는 게 다운스의 이론이었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다운스가 예측한 바와 같이 두 정당이 어, 한 점으로 완전히 수렴하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다운스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처럼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는 이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되느냐? 왜냐하면 다운스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정들을 명시하고 그 가정들로부터 결과를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들 중에 어떤 가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인지를 알 수 있다면 결론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결론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정합성 때문에 다운스 이론이 정치학에서 하나의 성경과 같은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가정들을 A, B, C, D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 일단 이 중위투표자 그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정이 동시에 충족됐다는 것은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네. 동시에 충족될 때 중위투표자 이론을 뭐 M이라고 하면 M 이랑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근데 M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 그러니까 난 M이 어, 현실 세계와 부합하는 결과죠. 그러면 논리적인 그런 관계, 논리학에서 여러분이 배웠듯이 난 M이면 난 M이면 이 가정들 중에 하나가 또는 여러 가정들이 잘못됐다면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결론, 그러니까 이 논리 관계의 부정은 난 M이면 난 A 또는 난 B 또는 난 C 또는 난 D 이렇게 되는 거죠. 쭉쭉쭉.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운스의 이론이 왜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가정들을 바꿔서 그러니까 A 대신 다른 가정을 사용해서 어, 이 두 정당이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나씩 할게요. 만약에 두 정당이 경쟁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세 정당이 경쟁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A, B, C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양쪽 극단에 있는 정당들은 안으로 수렴하게 되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죠. 예컨대 A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는 A하고 B하고 중간 지점을 이렇게 잘라서 이 중간 지점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A를 지지하고 이 B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또 B하고 C하고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이 점으로 표시된 영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B를 지지하겠죠. 그 다음에 C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유권자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A가 A-로 이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보면 또 A-하고 B하고 중간 지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색깔을 바꿀까요? 새로운 중간 지점. 그래서 이 새로운 중간 지점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A-를 지지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이 지금 보여주는 바는 이 A가 A-로 이동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을 더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C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동해서 B하고 똑같은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A도 B하고 똑같은 위치로 이동해서 이 중간 지점에 A, B, C 정당이 모두 같이 수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지점, 그러니까 세 정당이 모두 수렴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균형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가를 한번 따져보면 균형점이란 건 뭐냐면 한번 결정되면 안정되게 유지되는 상태예요. 또는 그러니까 균형점이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되는 이유는 균형점에 도달한 그런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균형점에서 안정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겠죠. 균형점에 새 정당이 도달했는데 그 균형점에 머무르는 것보다 거기서 이탈해서 다른 입장을 선택하는 게 더 이익이라면 그 정당은 균형점에서 이탈하게 되겠죠. 그러면 균형점이 안정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정당들 중 어느 하나도 이 균형점에서 이탈할 동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점에서 이탈 동기가 있는지 한번 없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자, 세 정당이 모두 다 지금 이 투표자의 입장, 중간 지점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해봐요. A, B, C가. 그럼 만약에 A가 살짝 왼쪽으로 이탈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A가 여기에 있겠죠. A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이 A하고 이 중간 지점하고의 또 중간 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나눠서 A는 이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하고 C가 이 중간 지점 우측에 있는 유권자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A, B, C가 모두 중간 지점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A, B, C가 또 같이 딱 붙어 있을 때는 각 정당은 동일한 입장을 선택했으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당 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으니까 뭐 그냥
랜덤하게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 각 정당은 3분의 1씩을 나눠서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여기서부터 약간 이탈하게 되면 거의 반에 가까운 유권자를 얻게 되고 B하고 C가 나머지 부분을 둘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이탈할 동기가 있죠. 셋이 모여 있으면은 3분의 1의 유권자만 얻게 되는데 A가 중간에서 약간 이탈하면 거의 반 정도의 유권자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도 이탈 동기가 있고 그러면 B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B도 원래 자리로 약간 이동하게 되면 또 이만큼의 유권자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다시 이와 같은 상태에서 A는 조금이라도 더 중간으로 이동하면 더 많은 유권자, 중앙에 있는 유권자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A, B가 또 다시 또 중앙으로 수렴하다가 거의 일치할 때쯤 돼서 또 약간 왼쪽으로 다시 이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세 정당이 경합할 경우에는 이런 균형점이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정당이 경쟁할 때는 균형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다음에 뭐 네 정당이 경쟁할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운스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다 치우고 양당 체제에서 경쟁을 얘기하는 한 그러니까 3당 체제나 아니면 4당 체제가 아니라면 다운스가 얘기한 대로 두 정당이 중앙으로 수렴하는 그 결과는 이 과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두 정당이 경쟁하는 양당 체제를 우리는 분석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의 중위투표자 이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당 체제에서는. 그리고 이 다운스의 그 결론, 그러니까 1차원적인 공간에서 두 정당이 수렴한다는 그 결론은 유권자의 분포와 상관없이 유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두 정당이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면 표를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중앙에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치고 유권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경우 그러면 우리 직관적인 사고에 의하면 두 정당이 수렴하는 게 오히려 표를 잃어버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권자들이 이렇게 극좌와 극우에 수없이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앙으로 수렴하는 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정당이 A하고 B가 여기 있으면 중간 지점이 있겠죠. 중간 지점을 잘라서 중간 지점의 좌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A를 지지하고 우측에 있는 유권자들은 B를 지지하겠죠. 그렇다면 A가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중간 지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A가 안으로 수렴하면 더 많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더 많은 유권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맨 마지막 과정, 그러니까 G 과정이었죠. 유권자들은 기권하지 않는다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A라는 정당이 지나치게 안쪽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주 다수의 극좌파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이 정당에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A는 중앙으로 수렴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유권자를 얻게 되지만 다수의 극좌 유권자를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운스는 이와 같은 기권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유권자라면 A라는 정당이 안으로 수렴을 해도 계속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A와 B의 입장을 비교해 볼 때 A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B보다는 A가 더 가까우니까 이 극좌 유권자는 계속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입장만 보고 투표하는 건 아니죠. 상대 입장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의 입장하고 상대적인 거리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어떤 급진적인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안으로 이렇게 온건한 입장을 취할 때 뭐 기권하지는 않죠. 오히려 급진적인 유권자나 아니면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그런 유권자일수록 계속 지지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바깥에 다른 정당이 있으면 이렇게 정의당 같은 정당이 있으면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안으로 수렴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 그 민주당하고 가까운 유권자들이 정의당이 지나치게 안으로 수렴하면 정의당으로 이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양당 체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기권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나마 A 정당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B 정당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는 기권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선거 경쟁의 이제 차원 이 가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차원 경쟁이 아니라 2차원적인 경쟁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의 분포가 이렇게 2차원적인 공간에서 여기 중앙 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입체로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쪽에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중앙에 중앙이 여기가 되겠죠? 중앙이 여기가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한 중앙에 지우고 지우면 중앙 쪽에 이럴 경우에는 두 정당이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으면 이 중앙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면 표를 더 많이 얻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고 여기에 많이 분포해 있고 여기에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언덕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고 여기도 언덕이 하나 있고 여기도 언덕이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세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정당이 가장 중앙을 찾아서 이 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세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앙 지점 여기에 두 정당이 수렴했다고 해봐요. A하고 B가 그러면 여기서 이탈할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동해도 더 많은 유권자를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중앙, 이 삼각형의 중앙하고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빗변하고의 거리를 따지면 놓고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와 같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이제 B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정당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유권자들은 원래 이 삼각형의 중앙에 있는 정당 A의 입장보다는 여기에 있는 정당 A의 입장이 더 가까우니까 A 정당을 지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중앙에 있는 A보다는 여기에 있는 A가 더 가까우니까 이 유권자들은 A를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수렴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A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했다면 B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동하면 되냐면 일단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유권자들을 다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A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더 가깝게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유권자들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A하고 이 유권자들의 거리는 이 정도쯤 되죠. 지금 이 정도. 근데 B가 이 삼각형의 딱 중간보다도 이 유권자들의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이 유권자들도 얻게 되고 이 유권자들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1차원적인 공간에서 발견되는 안정된 중앙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이 중앙 부분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중앙으로 수렴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정당이 중앙으로 수렴하지 않고 불안정한 그런 결과가 초래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선거 경쟁의 차원이 이제 다차원적이라면 다원수의 중립투표자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선거 경쟁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물론 뭐 2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그런 이슈를 보면은 재난기본소득의 어떤 규모 얼마나 돈을 많이 1인당 많이 줄 것인지 50만 원을 줄 것인지 100만 원을 줄 것인지 그 다음에 포괄성 전 국민한테 줄 것인지 뭐 저소득층한테만 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한테만 줄 것인지 이제 이런 포괄성의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이 2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정당의 목적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다라는 것인데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당은 도태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대안적인 가정은 뭐냐면 지지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정당의 목표다. 지지자 입장 대변.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할 경우에 유권자의 분포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중앙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이 지지자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A 정당과 B 정당이 서로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지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선거에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잡아야지 지지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안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정당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이 선거 승리라
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정당도 있죠.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그 허경영 씨가 만든 무슨 혁명 기본소득 뭐 땅인지 어떤지 뭐 그럴 때는 승리보다는 뭐 그렇게 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정당의 후보의 뭐 30%가 뭐 소수계거나 뭐 여성이거나 할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을 뭐 5억인가 준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으나 그처럼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정당을 설립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선거에 뻔히 질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세 가지 과정을 살펴봤는데 양당 경쟁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게 양당 국가에서 우리가 두 정당의 경쟁을 분석할 경우에는 양당 체제니까 당연히 두 정당이고 그 다음에 선거 경쟁의 차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법안들의 차원 또는 쟁점의 차원들은 다차원적이지만 실제로 정당들은 1차원적인 경쟁을 하니까 이 과정도 큰 문제가 없는 과정이고 정당의 목적 이 과정도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과정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과정을 찾아내서 다운스가 왜 틀렸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다 문제가 없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살펴보면 유권자 정보, 유권자들이 정당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유권자들의 정보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에요. 뭐 여러분도 정당들의 입장을 이렇게 배열하라고 하면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정의당이 맨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그 다음에 뭐 미통당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유권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유권자들은 정당의 입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당의 입장에서는 중위 투표자 입장이 누구의 입장인지 어떤 입장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이념 성향을 적어 놓도록 하거든요. 0점에서 10점 사이에. 여러분도 지금 적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이 가장 진보가 0점, 가장 보수가 10점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입장이 만약에 중도라면 어떤 학생은 5라고 할 때고 어떤 또 온건 진보 같은 경우는 3점이라고 할 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당들은 유권자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약간 오른쪽으로 더 많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중위 투표자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정당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정당은 유권자의 이념 분포를 알고 있다는 그 가정도 그렇게 또 무리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정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내가 박사과정 때 이 두 가정이 한국의 현실과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책 대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정책 대결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한국 정당이.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뭐 후보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상대편의 그런 뭐 도덕적인 결함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 활성화 능력이나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지 그걸 이제 유인가치라고 불러요. 유인가치 뭐 지역주의, 혈연, 학연, 뭐 후보의 능력, 후보의 학벌, 뭐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뭐 이미지, 인물 뭐 이런 것들 정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유인가치 경쟁을 하는 거죠. 상대편의 유인가치를 좋지 않은 유인가치, 부정적인 유인가치를 흑색 선전,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공략하고 또 자신의 유인가치를 가공 생산해서 홍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거 경쟁을 하지 뭐 정책을 두고 그렇게 대결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정책 변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다운스가 좌파 정당이 선거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수렴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다운스가 이렇게 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안으로 수렴해도 이 좌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나마 수렴하는 정당이지만 이 정당이 상대 정당보다는 더 가까이 있으니까 어, 수렴하는 정당으로부터 실망해서 기권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음, 유권자들이 뭐 기권을 하더라도 사실 기권을 하더라도 중앙으로 수렴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기권을 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유권자의 분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중앙으로 수렴할 경우에 중도에 있는 많은 유권자를 얻을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잃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기권을 하면 중앙으로 수렴하는 게 손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유권자의 분포가 이렇게 된 국가는 없어요. 아무리 한 국가가 양극화되어 있고 갈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어, 유권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물론 정도 차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나 할지언정 이 양극단이 중앙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권한다고 가정해도 유권자의 분포가 이 중앙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으로 수렴하면 소수의 극단적인 유권자들은 잃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은 중앙으로 수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이제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열린민주당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꺼려하지 않고 어, 어떤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데 이제 더불어시민당 또는 뭐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하고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서자도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그 선명한 그런 입장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과 만약에 동일시할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 입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선거에서는 가능한 한 온건한 입장을 취해야지 더 많은 중도 유권자, 스윙 보터들 또는 뭐 중도 유권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꾸 열린우리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같이 나중에 통합한다, 우리는 같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나중에 이제 같이 통합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지만 어쨌든 같은 계통이죠. 근데 이제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하고 될수록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앙으로 수렴해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게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권이라는 이 가정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기권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유권자의 분포가 중앙 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한 안으로 수렴할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실 세계하고 잘 맞지 않는 가정은 요 가정하고 요 가정. 그러니까 이 정책 대결을 한다는 이 가정조차도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특히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양당 체제이면서 어, 정책 대결을 하니까 이 다운스의 이론에 딱 부합하는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부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는 가정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정책 변경. 과연 정당들이 이렇게 정책 변경이 가능한가? 실제로 정책 변경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임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좌클릭을 했어요. 선거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 좌우가 있으면 이 좌측에 유권자들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다시 그릴게요. 대부분 항상 종 모양인데 이게 자 대칭적인 종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18대 대선이죠. 18대 대선은 약간 이쪽으로 유권자들이 왼쪽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파 정권에 실망을 하면서 그리고 임금 격차나 그런 소득 격차가 벌어지니까 어떤 복지 정책을 원하는 유권자들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도 여러 가지 그런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경제 민주화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이동을 하긴 해요.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은 될수록 선명한 정책 입장을 표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은 좌클릭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지만 이 소득 격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 좌측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눈에 띄니까 복지 정책 확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결국에는 같은 개념에 복지 국가를 확장한다는 거와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민주화라는 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로부터 하여금 이 우파 유권자들이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명하게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해서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을 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온통 그 선거 이슈를 코로나 어, 이런 대처 방안이나 그리고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나눠주는 이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잖아요. 우리가 지키겠다는 얘기는 뭐 좌우의 공간에서 어떤 그 이념적인 그런 편향성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인가치죠. 유인가치. 그 유인가치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뭐 좌측으로 움직이거나 뭐 정책을 명확하게 선명하는 것보다는 모든 유권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슈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잘 대처해서 뭐 서구 국가들의 어떤 칭찬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여러분을 잘 지키겠다. 물론 이제 그게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니죠. 좀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거 경쟁에서는 이런 쟁점에서 이 좌우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어, 이런 유인가치에 집중하는 게 훨씬 선거 전략에 유리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정책 대결을 잘 하지 않고, 근데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양당제 국가에서는 가능한 한 그 많은 유권자를 지역구에서 확보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의석수가 그러니까 총 300석 중에서 253석이 지역구 의석이니까 그냥 지역구 선거라고 볼 수 있죠. 뭐 나머지 47석은 일부에 불과하니까.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를 해야지 후보가 당선되죠. 그러니까 최다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나는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 입장은 강력한 재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우파 유권자들의 표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유인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코로나에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왜냐하면 단순 다수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해야
되니까 특정 정책 입장을 표방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든 유권자의 표를 다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그런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확실한 표를 받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정당들이 분명한 그런 정책 대결을 할 동기가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럴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한다라는 가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정책 변경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제한적인 정책 변경은 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경제 민주화를 외치면서 좌파로까지 이동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완전 중앙으로 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파 정당이 중앙까지 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한된 아주 일시적인 그런 이동만 하고 그런 일시적인 이동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후에 경제 민주화하고는 또 상관없는 이런 정책을 다 철회해 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유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정책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운수의 가정 중에서 이 현실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가정이 양당제 국가에서 정책 대결을 한다. 그 다음에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요 두 가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정을 수정했을 때 과연 다운수가 얘기한 어, 이 수렴 결과 두 정당이 중앙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깨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씩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A의 경우 새 정당이 경쟁하면은 수렴 결과가 깨진다고 얘기했죠. 그 선거 경쟁의 차원이 우리가 이 가정을 수렴하면 중위 투표자 이론이 깨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두 정당이 경쟁하는 양당 체제를 분석할 경우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다차원적인 경쟁보다 1차원적인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꾸고 싶어도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가정과 부합하는 결과가 일어나니까 이 가정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 현실 세계에 부합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현실 세계와 부합하지 않는 가정을 찾아서 이 비수령 결과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비수령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부합하지 않는 가정. 그렇다면 이 두 가정을 바꿨을 때 어떻게 하면 두 정당이 수렴하지 않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박사가 학위 과정에서 박사 논문이에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